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무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상이변 때문에 이게 뭐 매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차가운 물 한 잔 하시면서 힘내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 8% 폭락, 역대 최대 낙폭. 네, 첫 뉴스부터 더 더운 소식이네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2시 14분쯤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미국 고용, 제조업 지표가 불러일으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국내 증시를 덮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1시 56분쯤에 서킷 브레이커가 먼저 발동이 됐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거는 2020년 3월 이후 거의 5년 만인 건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경제다, 한국 증시 최악의 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별 뉴스가 다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중에 저희 썸네일도 이 더위 탓인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금요일께 나갔는데요.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 뉴스 신인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영향은 안 받으셨나요? 근데 이게 진짜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산에 대해서 사실은 주식 외에는 이렇게 뭐 재산을 뭐 불릴 데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뭐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완전히 주식 시장 자체 거래가 이제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초강수의 이런 시장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되면 경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에 지금 불안감을 갖고 계시고 뭐 민생 문제, 국회는 늘 개좀 휴업 중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또 이런 식의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고 이게 또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지금 또 최초로 이게 또 발동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경제의 근본에 대해서 근본 건강 체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좀 자아낼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정부의 대응 능력이 중요할 텐데 정부 입장,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있죠? 네, 오늘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가 하락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워딩이 오늘에서야 다시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저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이 모든 키를 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인데 결국에는 그 인식 자체가 너무나도 좀 안이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을 보면서 더 많은 걱정과 우려를 더 가지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 네, 검찰이 야권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을 무더기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네, 통신을 조회한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주말 사이에 이재명 의원 또 추미애 의원 등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쪽 보좌진들과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어났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이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에 대한 통신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아 집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통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 통신 조회를 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대상자들에게 통지가 된 것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정치검찰의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절차였다면서 이 수천 명을 상대로 통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를 한 규모와 대상은 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적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통신 이용자 조회라는 게 있고요. 통신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통신 이용자 조회 지금 문제가 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이름은 뭔지 이제 요 정도의 정보를 취득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통신 내역 조회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누구랑 전화했는지 이런 내역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이제 발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이거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분들 내지는 더 많은 분들을 갖다가 검찰에서 들여다봤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과잉 수사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수처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구속 수사요? 예, 이건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화를 낼 법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윤석열이 2024년 윤석열에게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읽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신 변호사님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이번에는 괜찮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제가 뭐 따로 통지를 받진 않았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이게 통신 이용자 조회를 하고 나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게 예. 돼 있습니다. 원래는 30일인데 이제 예외를 둬서 6개월까지는 좀 딜레이를 할 수 있는데 저도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이 조회를 했다라는 게 저도 통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뭐 정말 검찰권에 대한 지금 신뢰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겪었던 그 당시보다 지금의 검찰을 더 불신하는 게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이런 좀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뭐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뭐 문책이나 여러 가지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좀 더 제도적인 보완까지도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수사 이야기까지 다시 생각나네요. 언론단체 입장도 나왔죠? 네,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이런 언론단체가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유화한 민간인 사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 행위의 명백한 물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를 전원 파면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파면, 구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진숙 직무 정지.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가결됐습니다. 네, 지난 2일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는데요. 지난 7월 31일 취임과 함께 이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자 이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라고 이 탄핵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이로써 이제 헌재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이제 정지가 됐고요. 당분간은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권에서는 어쨌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 헌재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 되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민주당발 이 탄핵 공세에 대해서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같이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 오물풍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은 헌재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보수화된 점을 짚으면서 이번 탄핵 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그만뒀던 두 분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가닿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될 것 같거든요.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탄핵이 너무 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 탄핵이 많은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기존에도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태원 참사로 그 수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정무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럼 탄핵으로 책임을 묻지 그걸 어떤 수단으로 그럼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전 이게 핵심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이제 파면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럼 방통위 한정에서 봤을 때 방통위에서 업무가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은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입니다. 그 장관급이고요. 그동안에 이동관, 김홍일 이분들은 왜 3개월, 6개월 만에 그러면 왜 도망갑니까? 왜 탄핵이 소추되니까 사표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분들이 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2인 체제가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방통위는 제적 5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성을 5명을 안 한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해왔는데 2인 체제 의결은 뭐가 문제냐면요. 방통위법에 과반수의 의결로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과반수라 그러면 2명에서는 절대 과반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2명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일괄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1명은 찬성하고 1명은 반대하면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통위법에 따르면 최소 3인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법률적 해석이고 반갑게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설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저는 판단을 받아봐야만 한다. 그래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저렇게 봅니다. 법조인의 면모를 빛내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네, 노란봉투법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죠. 오늘 국회에서 제적 179인 중에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통과인데 또다시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제 통과시킨 방송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제도 안정적으로 되니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고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또 거부권 쓸 거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거부권 전국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한루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민주당에게 많은 의석을 줬을 때 국민적인 뜻을 저는 바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일에 저는 다 써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법도 하나도 관철된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노란봉투법이나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라고 하는 조금은 논쟁적이고 다소 좀 그러니까 논의의 성숙함이 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밀어붙였을 때에는 결국에는 제2결을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도 막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거 상당히 좀 근육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략을 세운 것은 나름대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아마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앞으로는 조금은 이런 거부권 전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제도적인 걸 가지고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의 가장 큰 민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그것이 때문에 가장 큰 민생이다.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모든 저는 국회의 권한을 다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최소한의 하나라도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물꼬라도 저는 트는 데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이슈를 벌려서 분산시키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는 빌미만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민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임기 줄이는 방법은 몇 개 없어요. 대통령이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야당이 국민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여론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분산되어 있는 국민들의 이런 마음들을 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슈도 단순해야 되고 어느 하나하나마다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가 좀 매듭이 좀 지어져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권의 의도는 뻔하거든요. 매듭을 못 짓고 오히려 이슈들이 더 튀어나올수록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이 더 깊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 전대 확대명. 네. 민주당 전당대회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지난 주말 전북, 광주, 전남 지역 경선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3%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86.9%를, 김두관 후보는 1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면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그러니까 확대명 분위기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내 최대의 개파로 떠오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대한 비판이 한편 나왔습니다. 이 김두관 후보가 4일 광주 전남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이 국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에 이를 비유했던 건데요.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친명 원내 인사와 원외 인사가 맞붙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였는데요. 현역 의원인 양부남 후보가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강의원 후보를 꺾고 선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 이 권리당 의원 투표율이 20% 초중반대에 그쳤는데 이를 두고 이제 친명 일색으로 된 민주당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한편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뭐 10% 내외를 지금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는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뭐 하나에 갔다라는 비유를 좀 하는데 뭐 당원들이 같은 육사를 낳았을 리도 없고 당원들에 대해서 하나에 갔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팬덤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 팬덤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비판을 하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하지 않는 다른 다선 의원들 잠자코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열심히 참여하는 당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우고 하나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인물 돋보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돋보기 갖고 왔습니다. 가져오셨군요. 네. 오늘은 현미경 아니고 돋보기 맞습니까? 네, 자세히 뜯어보려고 수학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요, 일단 먼저 강점인데 떼볼까요? 네, 강점은 정치적 사이다. 예, 하도 그동안에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매 사안에 대해서 좀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줬던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강점 아닌가 싶고 또 성남시장 2번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하면서 검증된 행정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 한번 대통령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강점의 요인일 것 같고요. 약점은요. 예, 약점 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예쁘게 떼볼게요. 굉장히 저희가 단단하게 붙여가지고. 단단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약점 보실까요?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이 분석한 약점입니다. 약점은 저는 책임 정치 실종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한 번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의 피로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이재명이 생각하는 정치적 책임은 뭐냐.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일을 맡음으로써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책임 원리에는 맞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전 책임 정치 실종의 하나의 약점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야 이제 또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회한 적도 있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말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회 한번 보실까요? 또 귀에 잘 외부 뜯어지네요. 요인. 아, 너무 잘 붙이셨습니다. 약점만 잘 안 뜯었다. 예. 그 기회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 1위죠. 그래서 이 대세론이라는 거는 상당한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여론은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민주당이라는 세력을 이제 본인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기회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위협 보겠습니다. 위협은요. 이제 중도 확장성이 좀 부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을 장악했고 뭔가 이재명식의 정치를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결국 대선 패배 이후에 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반성과 혁신 차원에서 뭘 다른 걸 내놨느냐. 중도 시민들은 그런 걸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좀 부재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쯤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들의 1심 선고들이 나올 텐데 그 사법 리스크도 결국에는 극복해야 할 하나 중요한 과제들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위협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이 꼽은 수학 분석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